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저입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요. 요 앞에 영상도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규 강의 준비하면서 너무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밖에 일교차도 심했고 미세먼지도 심해서 몸에 좀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제 괜찮아졌다고 판단이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제가 누워 있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어요. 특히 젊은 분들, 요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요새 결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membership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죄인, 부동산 정치 끝낼 때 됐다. 오늘 메인 이슈는 아니에요. 사실 관련된 내용이에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 얘기가 예민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왜냐면 막 엄청나게 예민할 때가 있었는데 부동산과 부자랑 키워드가 서로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해보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재테크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냐? 어떤 분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다주택자 이꼴 부자. 있어요, 진짜로. 다주택자 이꼴 부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편견의 속살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성장해서 부자가 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솔직히 해봤고 어느 정도는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봤고 주변에 그런 분들과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 다주택자는요. 소수예요. 다주택자가 소수라는 제가 증거가 있어요. 뭐냐?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짓밟고 없애려고 하고 악마화시켰죠. 이분들이 다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정부는 다수를 건드리지 않아요. 왜니까? 표니까. 소수를 짓밟죠. 이게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다주택자는 퍼센테이적으로 그렇고 누가 봐도 소수예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냐? 아니에요. 부자들이 정말 우량한 건물이나 좋은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저 사람 거다. 저 사람 부동산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나보면은 명의가 분산돼 있죠. 법인 1, 법인 2, 본인, 와이프, 자녀 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우량한 자산이 이 정도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분산도 돼 있고 분산이 안 돼 있는 분도 본인만의 이유가 있고 세금이 충당 가능한 선에서 지켰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걸 사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속도 많아요. 물건이 나온 적이 없는데 주인이 바뀌는 물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된 분들은 에세트 파킹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기거나 이미 해왔기 때문에 우량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린 연동이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 이꼴 부자다. 아니에요. 거꾸로가 더 많아요. 부자 이꼴 다주택자가 많은데 명의도 분산돼 있고 들여다보면 스토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100%가 아니죠. 다주택자 중에 부자가 있죠. 그런데 나가보시면 다주택자가 의외로 여러분 우량하지 않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빌라를 여러 채 갖고 있어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시거나 아니면은 오피스텔을 많이 갖고 있어서 월세를 받으시거나 이런 스타일이 은근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번에 종부세를 못 이겨서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가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전세, 빌라의 전세랑 매매가가 붙었죠. 오피스텔의 매매랑 전세가가 붙었죠. 심지어 이걸 가지고도 빌라왕 건축왕을 가지고 기사를 붙이고 표를 얻어가는 게 정치하시는 분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각 안 하죠. 매매가랑 전세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이거를 집을 가진 사람이 조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정직해요. 이 집을 소유하고 싶은 가격이 2억인데 전세로 빌려 쓰고 싶은 가치가 2억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용 가치는 있는데 소유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전세나 월세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다주택자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지금 전세도 못 놓고 매도도 안 되고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빌라가 여러 채고 오피스텔이 여러 채인데 왜 무너집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경매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다주택자가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난 다주택자가 되고 싶다,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는 이 부분은 빼죠. 왜? 빌라는 가지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건물,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싶으신 건데 의외로 다주택자의 기준에 그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거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쓰시거나 명의 분산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는 부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주택자는 부동산으로 부자로 만약에 가고 싶다. 제 말은 부동산으로예요. 여러분 기타 사업이나 다른 게 아니라 주식 비트코인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통해서 부자로 가는 길에 다주택자는 필수이냐? 전 이건 예스라고 답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1번 케이스도 있지만 너무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평준화 시킬 수는 없는데 다주택자로 들어와서 성공하신 분들 케이스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이 맞아야 돼요.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은 무조건 필수예요. 저는 난 노력이 99%고 운이 1%라고 하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본인은 운이 안 좋아 보지 않았거든요.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이요. 실패하신 분들, 그분들이 책을 낼 수가 있습니까?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들어는 줘요? 조회수도 안 나올걸요?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상황을. 너무 좋은 경험담인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딱 한 줄 들어가면 조회수가 확 올라가요. 100억 자산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그거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런 거 굳이 그렇게 밝힐 이유가 없어요. 본인의 자산을 밝혀서 좋을 이유도 없고 도대체 그거 어떻게 카운팅하는 건지 너무 신기해요. 전 못하겠거든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거 카운팅 어떻게 해요? 21년도랑 22년도랑 자산 가치가 같나요? 본인 자산을 사준다고 누가 약속을 했나요? 그냥 홍보 문구로 적으신 거잖아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어떻느냐? 일단은 소액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 말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고 했어요.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자, 소액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레버리지를 많이 써야 돼요. 레버리지는 뭡니까? 전세, 대출이죠. 리스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잘못하면 망해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주식, 소액으로 가능하죠. 리스크 크죠. 선물 옵션, 소액으로 가능하죠. 리스크 크죠. 비트코인, 소액으로 가능하죠. 리스크 크죠. 다주택자식 레버리지 투자, 소액으로 가능하죠. 리스크 크죠. 똑같아요. 자, 이거를 시기를 잘 만나서 여러 채를 합니다. 그래서 한 채마다 수익을 내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합니다. 야, 네 말대로 그 말도 안 돼도 양도세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엔 개인 매매 사업자, 지금도 있고 지금도 다시 사용 가능해요. 법인 매매 사업자, 개인 매매 사업자로 가능했습니다. 정말로 가능을 했고 여러분이 지난 정권 때 5년 동안에 굉장히 타이트해진 건데 옛날에 시장 무너졌을 때 다양한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어쨌건 이걸 거치고 다주택자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했다면 다주택자는 중간에 반드시 청산을 해야 돼요. 뭘 청산하느냐? 다주택자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돼요. 왜 그랬냐? 시장이 꺾이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 팔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매도한 거 여러분 도움되시고 공부되시라고 오픈해드리면 뭐라고 하세요? 더 오른 다음에 왜 팔어? 크크크. 도망가냐? 크크크.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다 맞춘다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중간에 매물이 잠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역사적으로 가만히 둔 적이 없어요. 특히 종부세를 지난 정권처럼 몰리는 건 어려운 일인데도 하는 정부가 나옵니다. 왜? 소순위가 밟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암묵적으로, 역사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미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 더 위험하죠. 부자인 상황에서 다주택자 유지? 괜찮아요. 그런데 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불려가는 과정인데 현금이 부족한데 현금 충분하지 않으니까 레버리지 쓴 거잖아요. 중간에 규제랑 세금 때려 맞는다?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파산이에요. 도미노 파산. 그 와중에 세입자분들까지 피해를 드리면은 해보시면 세입자분들 가만 안 있어요. 그렇게는 아마 못 버티실 겁니다. 저도 절대 못 버텨요.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건 나중에 결과가 돌아오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소액으로 다주택자 투자를 하고 시기를 잘 맞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운이 따라주고 돈이 불리면은 팔아서 우량한 거, 팔아서 우량한 거, 팔아서 우량한 거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팔아서 우량한 거 우량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분들은 중간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꼭 생겨요. 뭐냐면은 고정 수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완전 백수가 된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했던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갭 투자든 뭐든 간에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늘려가면 세금이나 수리비나 복비나 어쨌든 계속 나가요. 그럼 내 고정 수익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뭔가 더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부동산의 월세 수익으로 넣으셔도 얘가 나중에 대출 이자가 오를 수도 있고 얘가 시세가 내려갈 수도 있고 월세 입자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불안정해요. 전업 투자자가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더 하던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저처럼 운이 정말 좋으면은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몇 개를 팔아서 목돈을 쟁여놓으면 됩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중간에 부동산 전업 투자 하시다가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점은 재취업을 했을 때 이미 부동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갖춰졌고 경험이 있어서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고정자금 현금 흐름이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다주택자를 거치죠. 다주택자를 유지하는 상황과 정리하는 상황에서 고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늘어요. 이때 현금이 없으면 재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뒷걸음질을 쳐야 됩니다. 이것까지 극복을 해내셔서 정리를 다 해서 우량 자산을 몇 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장이 다시 한번 운을 맞아줘서 얘네가 많이 오르던 대출이자가 내려가든 아니면 얘네 월세가 올라가든 해서 나한테 한번 우량한 현금 흐름과 자산 상승이 한번 더 와야 돼요. 운이 두 번 좋아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여러분한테 컨텐츠를, 저도 컨텐츠 파는 애 맞아요, 여러분. 제가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진짜 운이 따라줘야 돼요. 두 번은 좋아야 돼요. 내가 한번 늘릴 때 한번 좋아야 되고 내가 처분할 때 한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투자를 10년 이내로 해서는 팔자를 못 박아요.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금 흐름이 좋고 부자인 분들이 부동산을 사거나 부동산을 했을 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컨텐츠에 찾아보시면은 본인은 흑수저 파시는데 알고 보면 고액 연봉자 되게 많아요. 전 좀 섭섭하더라고요. 애시당초 직장도 좋고 연봉도 되게 높으셨는데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잃었다고 하시는데 원래 잘 나가시던 분인 거잖아요, 사실. 물론 제 말은 잘했지만 그런데 진짜 돈 없이 하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 모르시잖아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의 행운이 따라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이 10년 이내에 두 번의 흐름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다른데 좀 어려워요. 10년 좀 넘게 걸립니다. 거의 한 15년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오래 걸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부동산으로 팔자를 바꿔서 자산가로 자리 잡고 싶다? 제 생각에 제 능력 부족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 이만큼 했으면 노력 제 기준 제 자그마한 인생 노력 기준으로 이만큼 했으면은 뭐 저는 제 능력 부족이라 해도 받아들여요. 할 만큼 했으니까. 근데 저는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역사를 봐도 그렇고 15년은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년 동안 고생을 하시면은 인생의 변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것도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환상을 깨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주택자, 다주택자, 그리고 몇몇 주택자, 그러니까 소수, 당연히 여기 상업용이 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게 그 시장의 흐름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로 끝나서 자산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로 머물면은 끝없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엄청 바쁘게 사셔야 됩니다. 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은 많이들 꿈꾸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시장이 변해서 다시 한번 더 그런 꿈을 꾸신다면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다. 다주택자들은 사실 부자가 별로 없고 다주택자는 탈출하지 못하면 계속 현금흐름이 있어야 되고 시장의 흐름이 나한테 맞아주는 타이밍이 두 번 정도 솔직히 한 번만 와도 팔자는 변해요. 내가 다주택자 포지션을 딱 가졌는데 시장이 빵 터졌다?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시장은 반드시 다시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 세금이 끝도 없이 늘어날 수도 있고 대출이 갑자기 묶일 수도 있고 변수가 많은데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리스크에 전부 다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겪으신 분들은 다음 시장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게 어떻게 하나로 정리될 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개개인별로 다르고 시기별로 다르고 여러분 로또 1등 매주 한 10명, 20명씩 나오잖아요. 근데 내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다시피 이렇게 잘된 분들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대요. 로또를 뭐 수동으로 샀든 자동으로 샀든 반자동으로 샀든 다양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부분들은 만약에 진짜 도전하실 분들이라면
겪을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꼭 하시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